밤이 깊었습니다. 괴담 서랍을 엽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괴담 서랍을 열어볼 시간입니다. 오늘 꺼내볼 이야기는 수도권 지하철의 마지막 회송 열차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한 기관사님께서 제보하신 내용이라고 합니다. 기관사님은 수도권 지하철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처음부터 기관사를 한 건 아니었고 역무 쪽 일을 하시다가 교육을 받고 운전 업무로 넘어오셨다고 해요. 기관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열차만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확인할 게 많다고 합니다. 특히 막차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막차가 종착역에 도착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승객들이 전부 내렸는지 확인하고 열차 안에 분실물은 없는지 찾아봐야 되고 술에 취해서 잠든 사람은 없는지 이상한 냄새나 연기 같은 건 없는지 살피고 출입문 상태까지 봐야 됩니다. 그 절차가 모두 끝나야 열차는 회송 운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회송, 쉽게 말하자면 손님을 태우지 않고 차량 기지나 주박 장소로 이동하는 열차입니다. 전광판에도 보통 회송이라고 뜨고 승강장 안내 방송에서도 승차하지 말라라는 안내가 나온다고 합니다. 문이 열리더라도 승객을 받는 열차가 아니죠. 그리고 막차 종료 후에 차량 기지로 들어가는 회송 열차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종착역에 도착하고 승객 전원이 하차하고 객실을 점검하고 역무원이 확인하고 기관사가 확인하고 관제로부터 승인이 나면 그 다음 회송 출발. 기관사님은 이 절차를 수백 번도 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하던 일이었대요. 잠깐 방심하면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번 겁먹고 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일,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날도 딱 그런 날이었다고 해요. 비가 올 것처럼 공기가 눅눅한 새벽. 아니 왜 막차 시간 특유의 그 분위기 있잖아요. 승강장에는 집에 늦게 들어가는 사람 몇 명이 서 있고 열차 안에는 휴대폰을 보다가 조는 사람, 이어폰을 꽂고 창밖을 보는 사람, 술 냄새가 조금 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럿 섞여 있었습니다. 기관사님은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열차가 완전히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역은 종착역입니다. 모든 승객께서는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내렸습니다. 마지막 칸 쪽에서 조금 늦게 내리는 사람도 있었고 중간 칸에서는 역무원이 객실 안쪽을 보며 혹시나 잠이 들어서 못 내리는 사람은 없는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기관사님도 운전실 모니터로 객실 CCTV를 훑어봤다고 합니다. 첫 번째 칸에서부터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쭉 넘겨보는데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 마지막 칸 쪽에서 역무원이 손전등을 들고 좌석 아래를 확인하는 게 보였습니다. 잠시 뒤 무전이 왔습니다. 하차 확인 모두 완료했습니다. 기관사님도 운전실 문을 열고 뒤쪽 객실을 한번 직접 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형광등만 켜져 있었고 바닥에는 누가 흘린 물자국 하나, 좌석 위에 놓인 물건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관제에 보고했습니다. 종착역 하차 확인 완료했습니다. 회송 준비하겠습니다. 잠시간의 정적이 지나고 관제에서 답이 왔습니다. 확인, 회송 승인합니다. 그게 그날 새벽 회송 열차의 시작이었습니다. 기관사님은 출입문을 닫고 열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사실 승강장을 빠져나가면 그때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승객이 없으니까 객실 쪽에서 나는 생활소리가 사라지는 거죠. 말소리도 기침소리도 비닐봉지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없어집니다. 열차 바퀴가 레일을 밟는 소리, 모터 소리, 운전실의 장비음 이런 것만 남습니다. 처음엔 그 조용함이 오히려 편했다고 해요. 오늘 하루의 운행이 모두 끝났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기관사님은 회송 중에도 규정대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속도, 신호, 관제무선, 그리고 객실 CCTV. 운전실에는 객실 CCTV 화면을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열차마다 구조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몇 개 칸을 나눠서 보여주거나 화면을 넘겨가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사님은 습관처럼 첫 번째 칸부터 봤습니다. 운전실 바로 뒤에 붙은 첫 번째 객실. 당연히 텅 비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맨 끝 좌석에 사람이 하나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모자를 쓴 건 아니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고 가방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기관사님은 순간 화면을 잘못 본 줄 알았다고 합니다. 회송 중에는 객실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죠. 방금 전에 하차 확인을 모두 끝냈으니까요. 기관사님은 다른 CCTV 화면을 넘겨봤습니다. 두 번째 칸 비어 있었죠. 세 번째 칸도 비어 있었습니다. 다시 첫 번째 칸을 보게 됩니다. 남자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운전실 뒤 첫 번째 칸 맨 끝 좌석, 검은 점퍼, 고개를 숙인 남자. 기관사님은 처음에 그냥 평범한 추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무원이 못 봤을 수도 있겠다. 좌석 끝에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잠깐 가려질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관제에 연락했습니다. 관제, 회송 중 객실 내 잔류 승객 의심됩니다. 운전실 뒤 첫 번째 칸 맨 끝 좌석입니다. 잠깐 답이 없었습니다. 아마 관제 쪽에서도 CCTV를 확인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몇 초 뒤 관제에서 대답이 왔습니다. 해당 객실 이상 없습니다. 기관사님은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거기 있었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화면에는 승객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검은 점퍼를 착용했고 첫 번째 칸 맨 끝 좌석입니다. 관제는 다시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객실 내 이상 없습니다. 전칸 공차로 확인됩니다. 공차, 승객이 없는 열차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기관사님은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과 관제에서 보고 있는 화면이 다르다는 이야기니까요. 기관사님은 운전 중이라 객실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회송 구간이라 정차할 수 있는 위치도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일단 차량 기지까지 운행했습니다. 도착할 때까지 남자는 계속 앉아 있었다고 해요.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고 그냥 그 자세 그대로 첫 번째 칸 맨 끝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량 기지에 도착한 뒤 기관사님은 곧바로 객실로 나갔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갔습니다. 맨 끝 좌석 비어 있었습니다. 좌석도 깨끗했고 바닥에는 발자국 같은 게 없었습니다. 젖은 자국도 없고 버려진 물건도 없었습니다. 그냥 빈 좌석이었죠. 기관사님은 객실 전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 열차도 아니었고 숨을 만한 공간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분명 열차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보고서에는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물론 관제에는 잔류 승객 의심으로 보고하긴 했지만 객실 확인 결과 공차였으니까요. 그렇게 끝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CCTV 오류일 수도 있고 화면 잔상일 수도 있고 피곤해서 잘못 봤을 수도 있겠다. 기관사 일이 늘 규칙적이어도 새벽 근무가 반복되면 사람이 예민해질 때가 있으니까요. 기관사님은 그 정도로 넘기려고 했대요. 그런데 며칠 뒤였습니다. 비슷한 시간, 같은 막차 이후, 같은 회송열차. 기관사님은 종착역에서 평소처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승객 전원 하차, 영무원 확인, 객실 점검, 관제 승인, 출입문 닫고 회송 출발. 그런데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이번에는 출발하자마자 첫 번째 칸 CCTV를 봤다고 합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사님은 지난번 일이 역시 착각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열차가 종착역을 벗어나 다음 신호 구간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다시 보니 그 남자가 앉아있는 겁니다. 같은 자리, 같은 검은 점퍼, 운전실 뒤 첫 번째 칸, 맨 끝 좌석. 이번에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기관사님은 바로 관제에 연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운전실 안쪽에서 비상통화장치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객실에서 승객이 누르면 운전실과 연결되는 장치였습니다. 비상 상황일 때 쓰는 거죠. 화면에는 첫 번째 칸에서 들어온 호출이라고 표시됐습니다. 기관사님은 응답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기관사입니다. 말씀하세요. 잠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열차가 그냥 터널을 지나가는 소리만 낮게 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기사님, 저 아직 못 내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기사님은 처음으로 실제 잔류 승객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종착역에서 잠든 사람을 못 본 걸까? 객실 끝에 있는 좌석에 앉아있다가 영무원 점검 때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그냥 지나친 걸까? 그렇다면 큰일입니다. 회송열차는 승객을 태운 채 차량 기지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기관사님은 침착하게 안내했습니다. 저기 현재 회송 중입니다. 안전 문제로 지금 임의하차는 불가능합니다. 다음 정차 가능 지점에서 조치할 테니까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남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화는 끊기지 않았는데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관사님은 관제의 상황을 보고했죠. 그런데 관제의 답은 지난번과 같았습니다.
객실 CCTV상에서 승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관사님은 비상통화가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관제는 잠시 뒤에 조금 난감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거 해당 호출 기록은 확인되긴 하는데 그런데 객실 영상에는 인원이 없습니다. 호출은 있는데 사람은 없다. 기관사님은 그 말을 듣고 모니터를 봤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앉아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상통화 장치가 있는 위치는 출입문 옆이었습니다. 좌석에 앉은 상태로는 누를 수 없는 거리였죠. 그런데 남자는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날도 차량 기지에 도착한 뒤 객실을 확인했습니다. 역시 아무도 없었죠. 첫 번째 칸 맨 끝 좌석도 비어 있었습니다. 비상통화 장치 주변에도 특별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기관사님은 그날 이후로 조금씩 예민해졌다고 합니다. 회성 운행만 잡히면 종착역 도착 전부터 신경이 쓰였습니다. 혹시 오늘도 있을까? 혹시 또 그 자리에 앉아 있을까? 처음 며칠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간대, 같은 회송 구간, 같은 자리.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비상통화 장치도 또 울렸죠. 기관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똑같이 말했습니다. 저 아직 못 내렸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더 반복됐습니다. 항상 막차 이후, 항상 회송 중에, 항상 운전실 뒤 첫 번째 칸, 항상 맨 끝 좌석, 그리고 항상 같은 말. 저 아직 못 내렸습니다. 기관사님은 그때부터 개인적으로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날짜, 열차 번호, 운행 구간, 발생된 시간, 관제 응답, 비상통화의 여부, CCTV에서 보인 위치 전부 다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남긴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었죠. 관제 화면에는 보이지 않았고 차량 기지에서 확인하면 아무도 없었고 열차 시스템 점검에서도 큰 오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비팀에서는 일시적인 영상신호 문제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기관사님도 처음엔 그렇게 믿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같은 장면을 여러 번 보면 착각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지잖아요. 특히 그 장면이 너무 정확하게 반복되면요. 기관사님은 결국 사업소 휴게실에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회송 중에 객실 CCTV 이상하게 보인 적 있으십니까? 동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대요. 피곤해서 그래. 야간 뛰면 별게 다 보이긴 하더라고요. 대부분은 웃어 넘겼습니다. 기관사님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선배 기관사님이 말없이 커피를 마시다가 조용히 물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칸 맨 끝자리? 휴게실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관사님은 선배 기관사님을 바라봤습니다. 선배 기관사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운전실 바로 뒷칸 맨 끝 좌석, 검은 점퍼 입은 남자? 기관사님은 아무런 대답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 선배 기관사님은 제보자분보다 훨씬 오래 근무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간 회송도 많이 했었고 차량기지 입출고도 오래 맡았던 분이었죠. 선배 기관사님은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조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도 들었어? 저 아직 못 내렸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기관사님은 등 뒤가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서웠다는 말보다는 더 정확히 그동안 혼자만 이상해 진 줄 알았던 일이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된 겁니다. 그 선배 기관사님은 그 이야기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몇 가지를 말해줬습니다. 그 남자를 본 기관사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사람은 없었지만 야간 회송을 오래 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 아는 내용의 이야기였다고 해요. 꽤나 오래전에서부터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항상 같은 자리, 항상 같은 모습, 항상 같은 말. 저 아직 못 내렸습니다. 기관사님은 물었습니다. 그럼 왜 보고를 안 했습니까? 선배 기관사님은 한참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보고는 했지. 근데 보고서에는 남을 수가 없어. 관저 화면은 안 보이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현실적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일은 공식 기록으로 남기기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봤다곤 해도 다른 화면은 나오지 않고 확인했을 때 아무도 없고 장비 오류도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보고서에는 특이사항 없음 혹은 일시적 영상 이상 이 정도로 끝나니깐요. 선배 기관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그 자리 너무 오래 보지 마. 기관사님이 이유를 물으니 선배 기관사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배를 꺼내 들고 휴게실 밖으로 나갔다고 해요. 그날 이후 기관사님은 그 이야기를 더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내부 괴담 같은 건 줄 알았습니다.
오래된 노선이나 차량 기지에는 늘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어느 터널에서 무전 잡음이 들렸다. 어느 구간에서는 승강장에 사람이 없어도 비상벨이 울렸다. 뭐 이런 이야기요. 하지만 기관사님은 그 남자의 말이 계속 걸렸다고 합니다. 저 아직 못 내렸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놀라게 하려는 말처럼 들리지도 않았고 원망도 아니었고 협박도 아니고 그냥 정말 아직 못 내렸다고 알려주는 말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사님은 옛 기록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기관사가 마음대로 모든 기록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래 일하다 보면 어디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누구에게 물어보면 되는지 정도는 알게 된다고 합니다. 기관사님은 처음엔 사고 기록을 봤습니다. 그 노선에서 있었던 열차 사고나 안전사고, 하지만 남자와 맞아떨어지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민원 기록, 막차 관련 민원, 유실물 기록, 뭐 이러한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20년 전 기록을 하나 보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CCTV가 선명하지도 않았고 객실 확인 절차도 지금보다 허술했다고 합니다. 기록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막차 이용객 실종 관련 협조 조청. 기관사님은 그 문서를 읽다가 손이 멈췄다고 합니다. 20년 전 어느 새벽, 한 남성이 해당 노선 막차를 탔습니다. 그 남자는 가족과 마지막으로 통화하면서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술을 마시고 연락이 안 되는 줄 알았고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동선을 확인한 결과 그 남자는 마지막으로 해당 노선의 막차 안에서 목격됐습니다. 정확한 하차 기록은 없었죠. 교통카드의 태그 기록도 당시 시스템 한계 때문에 지금처럼 상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CCTV 영상은 있었지만 화질이 낮았고 객실 내부 확인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당시 종착역에서는 승객 전원 하차 확인이 되었다고 보고됐습니다. 열차는 이후에 회송으로 차량기지에 들어갔죠. 차량기지에서도 객실 이상 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그 이후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집에도 돌아오지 않았고 병원에도 없었고 경찰 조사에서도 뚜렷한 행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서 한쪽에는 작게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목격 위치, 운전실 뒤 첫 번째 칸, 맨 끝 좌석. 기관사님은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고 합니다. 운전실 뒤 첫 번째 칸, 맨 끝 좌석, 검은 점퍼, 고개를 숙인 남자. 20년 전 실종된 남자가 마지막으로 앉아있었던 자리와 완전히 같았습니다. 그제서야 기관사님은 그 남자가 왜 계속 그 말을 반복하는지 알 것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아직 못 내렸습니다. 이 말은 지금 회송 열차에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그날 밤부터 지금까지 아직 내리지 못했다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기관사님은 그 자료를 더 찾아보고 싶었지만 남아있는 기록은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 담당했던 담당자들은 대부분 퇴직했거나 이동했고 관련 자료들도 일부만 남아있었습니다. 그 기록을 본 뒤로 기관사님은 회송 운행이 더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그 남자를 보면 단순히 이상한 현상을 본다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앉아있었습니다. 아니면 확인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확인하지 못한 사람.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가장 확실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폭우가 내렸습니다. 밤부터 비가 굵어지더니 막차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승강장 바닥에 물이 고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열차문이 열릴 때마다 젖은 우선 냄새가 들어왔고 객실 바닥에는 물자국이 길게 남았습니다. 막차 승객들도 평소보다 적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사람들이 일찍 귀가하거나 아예 택시를 타기도 하니까요. 기관사님은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고 안내방송이 나갔습니다. 이번 역은 종착역입니다. 모든 승객께서는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들이 내렸습니다. 젖은 우산을 접는 소리, 신발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 역무원이 객실을 확인하는 발소리. 그 모든 소리가 비오는 승강장 안에서 조금씩 퍼졌습니다. 역무원이 첫 칸부터 마지막 칸까지 확인했습니다. 기관사님도 운전실 뒤 객실을 직접 봤죠. 비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칸 맨 끝 좌석도 비어 있었습니다. 좌석 아래도 확인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그 자리까지 직접 걸어가서 손전등을 비췄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나서 기관사님은 관제에 보고했습니다. 하차 확인 완료했습니다. 회송 준비합니다. 관제의 승인을 받은 후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처음 몇 분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기관사님은 일부러 CCTV를 자주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배 기관사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 자리 너무 오래 보지 마라. 하지만 신경을 안 쓰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신경이 쓰였다고 합니다. 결국 기관사님은 첫 번째 칸 화면을 켰습니다. 비어 있었죠. 맨 끝 좌석도 비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조금 안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차가 터널 중간을 지나던 때였습니다.
비상통화 장치가 울렸죠. 첫 번째 칸. 기관사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응답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기관사입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바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통화 연결음도 없었고 잡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비오는 새벽에 눅눅한 정적 같은 게 운전실 안에 깔렸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랐죠. 전에는 잠에서 막 깬 것처럼 낮고 흐릿한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또렷했습니다. 차분했고 느렸고 어딘가 참고 있던 말을 이제야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왜 아무도 확인 안 했습니까? 기관사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그건 지금 못 내렸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그날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기관사님은 관제에 즉시 보고했습니다. 비상통화 발생했습니다. 객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제에서는 열차 상태와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비상정차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특히 터널 안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관사님은 정차 가능한 구간에 맞춰서 열차를 세웠습니다. 비상조치 절차에 따라 관제와 통신을 유지하고 운전실의 장비를 확인한 뒤 손전등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첫 번째 칸 CCTV는 켜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맨 끝 좌석, 검은 점퍼, 고개를 숙인 채. 기관사님은 운전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열차 내부는 비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객실 안쪽에서 젖은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비 맞은 옷에서 나는 눅눅한 냄새, 오래 젖어 있다가 마르지 않은 첫 냄새. 기관사님은 손전등을 들고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은 켜져 있었지만 조금씩 깜빡였죠. 열차가 멈춰 있으니까 평소에 들리던 주행 소리도 없었습니다. 객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기관사님은 천천히 맨 끝 좌석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자리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CCTV 화면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눈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점퍼, 젖은 바지 밑단,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손, 고개를 숙인 얼굴. 기관사님은 몇 걸음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평소처럼 말했죠. 손님, 괜찮으십니까?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관사님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죠. 여긴 회선열차입니다. 어떻게 타고 계시는 겁니까? 그때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관사님은 그 얼굴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처음 본 순간부터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고 합니다. 20년 전에 문서에 붙어있던 흐릿한 신분증 사진, 그 사진 속 얼굴과 너무 닮아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는 기관사님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남자도 말했습니다. 그날도 다들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열차 안의 불이 한꺼번에 꺼졌습니다. 운전실도 객실도 비상등도.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완전한 어둠이었다고 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기관사님은 아주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비상통화 장치가 눌리는 소리, 그리고 그 앞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 다음 순간 불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없었습니다. 맨 끝 좌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젖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기관사님은 그 종이를 한동안 바라만 봤다고 해요. 손으로 집어 들기 전부터 뭔지 알 것 같았다고 합니다. 종이는 오래돼 보였고 비에 젖은 것처럼 가장자리가 울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실종신고서 사본. 그 아래에는 당시 확인란이 있었습니다. 객실 확인 완료, 잔류 승객 없음. 그날 일은 정식 보고로 올라갔습니다. 비상정차, 객실의 이상이 확인됐고 전원도 순간적으로 차단됐고 비상통화가 발생했다. 하지만 보고서에 기관사님이 봤던 남자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남았는지는 모릅니다. 시스템상 전원 이상은 짧게 기록됐다고 합니다. 비상통화 기록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CCTV에는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칸 맨 끝 좌석에는 사람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기관사님이 객실로 들어가는 모습만 찍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잠시 뒤에 불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화면, 그냥 그게 전부였습니다. 젖은 종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부에서 회수해 갔다고 합니다. 그 종이가 진짜 20년 전 문서였는지 아니면 누가 가져다 놓은 건지, 왜 그 자리에 가져다 두었는지는 기관사님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기관사님은 회송 운행을 계속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건강 문제 그리고 근무 조정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노선으로 이동했고 한동안은 낮 시간대 위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도 조금씩 멀어졌죠.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어도 일상이 다시 시작되면 그 안에서 묻히게 된다는 겁니다.
출근하고 근무표 확인하고 열차 점검하고 밥 먹고 퇴근하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기관사님은 그 일을 거의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사실 말해봤자 믿기 어려운 이야기고 무엇보다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입 기관사 몇 명과 술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별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처음 운전실에 앉았을 때 어땠는지, 터널 구간에서 졸음은 어떻게 참는지, 관제의 무전이 처음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뭐 그런 이야기가 나누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술자리가 조금 늦어졌고 사람들이 하나둘 먼저 갔습니다. 마지막에 기관사님과 신입 한 명만 테이블에 남게 됐다고 합니다. 그 신입은 한참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도 혹시 그 사람 보셨습니까? 운전실 뒤 첫 번째 칸, 맨 끝자리요. 기관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입은 계속 말했습니다. 회송 때만 나타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말투가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이상했다고 합니다. 기관사님은 한참 뒤에야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던데? 신입은 술잔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저 아직 못 내렸습니다 라는 말뿐이던데요. 기관사님은 그 신입에게 아무런 조언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지 말라고도 못했고 확인하지 말라고도 못했습니다. 기관사는 확인해야 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기관사님은 딱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절차는 끝까지 지켜. 신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도 막차가 끝나면 역무원들은 객실을 확인합니다. 기관사들도 확인하고 관제도 확인합니다. 절차는 예전보다 훨씬 더 정확해졌고 CCTV도 선명해졌고 기록도 훨씬 더 잘 남습니다. 하지만 기관사님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을 확인하고 있는 걸까? 빈 좌석이라고 생각한 곳에 누군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건 아닐까? 내렸다고 믿은 사람 중에 아직 내리지 못한 사람이 한 명쯤 남아있는 건 아닐까? 막차가 지나간 뒤 회송이라는 글자가 뜬 열차를 보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열차는 승객을 태우지 않습니다. 아니요,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누군가가 여전히 그 안에 앉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운전실 뒤 첫 번째 칸, 맨 끝 좌석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밤 또 다른 서랍을 열어보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괴담 서랍을 열어볼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결혼을 앞둔 남자가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한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중에 예비 신부와 다퉜고 술을 마시고 만남 앱을 켰고 낯선 여자를 만났고 모텔까지 갔다. 사실 여기까지만 들으면 특별한 괴담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사실 조금 지저분하긴 하지만 주변에서 한 번쯤 들을 수 있는 잘못된 선택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오늘 이야기 속의 남자를 성수라고 하겠습니다. 성수는 당시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회사 생활도 안정적이었고 주변 평판도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기업에 다녔고 부서 안에서도 일 처리가 깔끔한 편에 속했다고 해요. 술자리에서도 크게 실수하는 편이 없었고 회사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말조심을 했습니다. 딱히 튀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누가 봐도 무난했고 성실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성수는 그런 평가를 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두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것,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봐주는 것, 결혼 생활도 잘할 것 같다라고 말해주는 것, 이런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성수에게는 생각보다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성수의 여자친구는 오래 만난 여자친구였습니다. 연애 기간도 짧지 않았고 양가 인사도 이미 끝난 상태였죠. 예식장도 잡았고 신혼집도 알아보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 없어 보이는 결혼이었죠. 하지만 결혼 준비라는 게 늘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두 사람에게도 그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신혼집을 어디로 할 거냐, 예식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양가 부모님이 하신 말들, 혼수 문제. 사실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크게 다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두 사람 모두 예민해졌죠. 특히 성수는 겉으로는 차분한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많이 지쳐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에는 술을 자주 마셨다고 해요. 혼자 마실 때도 있었고 친한 동료랑 마실 때도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냥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랬을 겁니다.
다만 성수는 그 스트레스를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힘들다라고 말하면 자기가 약해 보일 것 같았고 결혼을 후회한다라고 말하면 너무 큰일처럼 들릴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수는 대부분 괜찮은 척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신부와 통화를 하다가 크게 다퉜던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수 본인도 나중에는 그게 무엇 때문이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날 성수는 전화를 끊고 나서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고 해요. 다시 전화를 해서 사과하기도 싫었고 친구를 불러서 하소연하기도 시간이 애매했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곳에서 조금 떨어져 있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성수는 혼자 술을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보다가 예전에 호기심으로 깔아두었던 만남 앱을 켰다고 합니다. 사실 믿기진 않지만 성수는 나중에 그냥 대화만 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화만 하려고 했다는 말은 대부분 핑계에 가깝죠. 성수는 몇 명과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지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를 알게 됐습니다. 지연의 프로필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합니다. 프로필 사진도 예쁜 사진을 걸어놓지 않았고 자기소개도 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간단해서 기억에 더 남았다고 해요. 성수가 몇 마디를 보내면 지연도 짧게 답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장난스럽지도 노골적으로 뭘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필요한 말만 하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몇 번의 대화가 오간 뒤에 지연은 모텔 이름 하나를 보냈습니다.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방은 자기가 잡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수는 그때 잠깐 망설였다고 해요. 앱을 끄면 됐죠. 또 택시를 잡고 집에 들어가면 됐습니다. 예비 신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도 됐습니다. 그런데 성수는 그 모텔로 갔습니다. 모텔은 오래된 곳이었다고 합니다. 겉에서 보면 간판은 밝았지만 입구 쪽은 조금 낡았고 프런트 앞에서는 담배 냄새랑 싸구려 방향제 냄새가 섞여 있었다고 해요. 성수는 모자를 눌러쓰고 들어갔습니다. 괜히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볼까봐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지연은 방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성수는 문자로 받은 호수를 확인하고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안에서 조금 있다가 문이 열렸죠. 지연은 성수가 생각했던 사람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화려하게 꾸민 사람도 아니었고 딱히 웃는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피곤해 보이는 여자 사람. 눈밑이 어두웠고 말투도 어눌했습니다. 방 안에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죠. 침대 옆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는 물병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뜯다만 약봉지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수는 그걸 봤지만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걸 묻는 순간 이 상황이 더 이상해질 것 같았고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도 더 분명해질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지연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성수가 어색해서 몇 마디를 꺼냈지만 지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성수는 그게 조금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성수는 그냥 빨리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연이 씻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고 잠시 뒤에 샤워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성수는 침대 끝에 앉아서 휴대폰을 봤습니다. 예비 신부에게 메시지가 왔지만 읽지는 않았습니다. 회사의 단체방에도 메시지가 있었지만 그것도 확인하지 않았죠. 그냥 화면을 켰다가 끄고 다시 켰다가 끄는 이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5분 정도 지났습니다. 별일이 없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샤워기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성수는 처음에는 지연이 그냥 오래 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낯선 남자랑 같은 방에 있으니까 일부러 시간을 끌 수도 있고 피곤해 보였으니까 욕실에서 잠깐 쉬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15분쯤 지났을 때 성수는 욕실 쪽을 봤습니다. 물소리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샤워기 소리가 계속 일정했던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씻고 있으면 물이 몸에 닿는 소리도 바뀌고 발소리도 조금씩 나고 샤워기를 움직이는 소리도 조금씩 들리기 마련인데 그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물만 계속 틀어놓은 것처럼 소리가 일정했습니다. 성수는 욕실 쪽을 향해 작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괜찮아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성수는 다시 앉았고 괜히 자신이 예민하게 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20분이 넘으니까 그냥 있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성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욕실 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 아래쪽으로 물이 조금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욕실 바닥에 물이 고인 줄 알았는데 문틈 밖으로 조금씩 새고 있었다고 해요. 성수는 다시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괜찮아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성수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죠. 그 순간 성수는 문을 열지 말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성수는 이미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성수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여자는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샤워기는 벽 쪽을 향한 채 계속 물을 뿌리고 있었고 바닥은 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옆으로 기울어진 자세였고 한쪽 팔은 몸 아래에 깔려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성수가 보기에는 움직임이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성수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지연의 이름을 불렀는지는 본인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불렀을 수도 있고 입만 벌렸을 수도 있습니다. 성수는 일단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를 눌러야 한다는 건 바로 떠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는 못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성수는 여러 가지를 생각했던 겁니다. 여기서 신고하면 자기가 왜 이 모텔에 왔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도 말해야 하죠. 대화 앱에 기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비 신부가 알게 될 수도 있죠. 회사에서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은 깨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성수는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지연이 왜 쓰러졌는지는 몰랐습니다. 성수가 때린 것도 아니었고 무언가 해를 끼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성수는 자기가 끝난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냥 결혼을 앞둔 남자가 만남 앱으로 여자를 만나서 모텔에 갔다, 이 사실 하나에만 주목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 하나만으로 자기는 이미 끝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성수는 욕실 안으로 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맥박을 확인하지도 숨을 쉬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몸을 돌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욕실 문 앞에 서 있다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방을 떠났습니다. 성수는 엘리베이터를 타지도 않았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갔다고 해요. 혹시라도 CCTV에 찍힐까봐, 혹시라도 프런트 직원과 마주칠까봐, 혹시라도 누군가가 자기를 기억할까봐 계속 고개를 숙이고 뛰어내려갔다고 합니다. 밖으로 나와서는 바로 택시를 타지도 않았습니다. 모텔 앞에서 택시를 타면 기록이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길까지 걸어 나간 뒤에야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성수는 그날 밤에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휴대폰으로 계속 검색을 했습니다. 그 지역의 모텔 사고, 여성 사망, 모텔 119 출동, 조건 만남 사고, 여러 단어들을 바꿔가며 검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근해서도 계속 뉴스 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누군가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할까봐 휴대폰을 계속 봤다고 합니다. 회의 중에도, 점심시간에도, 퇴근길에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틀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뉴스도 없었고 경찰 연락도 없었고 호텔에서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가 지나고 성수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혹시 별일 아니었던 건 아닐까? 지연이 살아난 건 아닐까? 모텔 직원이 발견해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그냥 조용히 넘어간 건 아닐까? 그날 자신이 너무 놀라서 상황을 크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 성수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수도 없었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성수는 점점 그 일이 끝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회사에도 나가고 예비 신부와도 계속 연락했습니다. 결혼 준비도 계속했죠. 다만 예전과 같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휴대폰에 알림이 울리면 성수는 바로 화면을 봤습니다. 모르는 번호가 뜨면 받지 않았죠. 뉴스를 자주 확인했습니다. 예비 신부가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그냥 회사 일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성수는 그때쯤 정말 끝난 걸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고 성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에 문자가 왔습니다. 저 지연이에요. 성수는 그 문자를 보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문자를 본 순간 먼저 든 생각은 살아있었구나 라는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건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바로 다음 생각이 따라왔다고 합니다. 살아있다면 내가 두고 나간 것도 알고 있겠구나. 성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같은 번호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성수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평범했다고 합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성수를 다그치지도 않았죠. 성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냐고 물어야 하는데 그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연은 그날 일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성수가 나가고 퇴실 시간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모텔 직원이 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 직원이 욕실 바닥에 쓰러진 지연을 발견했고 119를 불렀다고 합니다. 병원에 갔고 살았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왜 쓰러졌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얼마나 위험했는지 지연은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성수도 묻지 못했죠. 지연은 성수에게 왜 도망갔냐라고 묻지 않았고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돈을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이 살아있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수는 이게 더 이상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화를 냈다면 뭔가 할 수 있었겠죠. 사과를 하거나 돈을 주거나 다시 만나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경찰에게 가서 할 이야기들을 준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상황을 정리할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연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며칠 뒤에 문자가 하나 더 왔습니다. 결혼 준비는 잘 돼가요? 지연이 어떻게 결혼 이야기를 아는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성수가 앱에서 뭔가 말했을 수도 있고 그날 밤 방 안에서 휴대폰 화면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수의 이름이나 회사, 성수의 SNS를 찾아냈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연은 그 문자를 보낸 뒤에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수는 답장하지 않았죠. 답장하지 않아도 지연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보통 협박이라면 답장을 하라고 요구하거나 시간을 정하거나 무언가를 보내라 라고 할 텐데 지연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한 문장을 보내고 조용해졌습니다. 성수는 그때부터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고 해요. 회사에서도 책상 위에 휴대폰을 올려놨고 회의실에 들어갈 때도 들고 갔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갔습니다. 예비신부를 만날 때도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 놓았습니다. 예비신부가 장난으로 휴대폰을 보려고 하면 성수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예비신부도 웃으면서 뭐 숨기는 거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예비신부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수는 그냥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랬다라고 했습니다. 결혼 준비 때문에 예민하다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잠을 잘 못 자서 그런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가끔씩 연락했습니다. 매일은 아니었고 며칠에 한 번,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다고 합니다. 문자 내용도 길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요? 잠은 잘 와요? 오늘은 괜찮았어요? 아직도 그때 일 생각나요? 성수는 그 문자들을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문장만 놓고 보면 협박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했습니다.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고 폭로하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욕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부분이 안부처럼 보이는 문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수에게는 그 문장 하나하나가 부담이었다고 합니다. 지연이 정말 걱정해서 보내는 건지 비꼬는 건지 자기를 괴롭히려는 건지 성수는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성수는 한번 답장을 보냈습니다. 원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한참 뒤에 지연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원하는 거 없어요. 성수는 그 답장이 더 불편했다고 합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죠. 돈이면 돈, 사과면 사과, 고소나 신고라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게 없다고 하면 끝낼 방법이 없다는 거죠. 성수는 그 뒤로 지연이 연락하는 시간보다 연락하지 않는 시간이 더 신경 쓰였다고 합니다. 문자가 오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문자가 안 오면 그것도 불안했습니다. 왜 조용하지? 예비 신부에게 말했나? 회사에게 연락했나? 경찰에 갔나? 그런 것도 아니면 그냥 나를 보고 있나? 성수는 그런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물론 지연이 실제로 성수를 감시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회사 앞에 나타난 적도 없었고 집 앞에 찾아온 적도 없습니다. 예비 신부에게 연락했다는 흔적도 없었죠. 그런데도 성수는 계속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있는 여자가 지연처럼 보였습니다.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자기 얘기를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 신부 인스타에 새로 생긴 팔로워도 괜히 신경 쓰였습니다. 성수는 지연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모습은 계속 떠오르는데 처음 문을 열고 들어왔던 때에 그 얼굴은 희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문제였습니다. 지연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신이 없으니까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지연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 무렵부터 성수의 생활은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회사에서의 실수가 늘었습니다. 보고서를 잘못 올리고 매일 수신자를 틀리고 출근 시간에 지각했습니다. 평소에 성수라면 잘하지 않던 실수들이었습니다. 상사는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성수는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비신부도 성수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같이 밥을 먹다가도 성수는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신혼집 가구를 보러 가서도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예비신부가 물었습니다. 요즘 나랑 결혼하기 싫은 거 아니냐고, 다른 문제가 있는 거냐고, 혹시 다른 여자 생긴 거 아니냐고. 성수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더 의심스러워 보였다고 합니다. 성수는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결혼은 끝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황이 괜찮아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성수는 지연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그날도 예비신부와 다툰 뒤였습니다. 예비신부는 이제 정말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성수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죠. 지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고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성수는 세 번째로 전화를 걸려다 멈췄다고 해요.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지금 지연에게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보고 싶어서도 아니었죠. 그런데 지연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상황을 조금이라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지연이 연락하면 무서웠지만 적어도 지연이 뭘 말하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완전히 사라지면 그때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게 성수에게는 더 불안했던 겁니다.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지연에게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성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니 성수는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지연이 왜 연락을 안 하지? 정말 끝난 건가? 아니면 뭔가 준비하고 있나? 예비신부에게 이미 말한 건가? 회사에 뭘 보냈나? 경찰서에 간 걸까? 성수는 휴대폰을 더 자주 확인했습니다. 문자가 오지 않았는데도 계속 화면을 켰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한참 보고 있다가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고 나면 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그게 지연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왜 문자를 안 남기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연락하려는 걸까? 성수는 이런 생각들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지연이 연락하던 때보다 연락하지 않는 때가 더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결혼식 날짜는 다가왔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예식장, 청첩장, 하객 명단, 신혼집 계약, 가구 배송 일정, 양가 부모님 일정. 성수는 이제 와서 멈출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마음 편하게 진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비신부는 성수가 계속 이상하다는 걸 알았지만 끝내 결혼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예비신부도 결혼 준비 스트레스라고 생각하고 싶었을 겁니다. 성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다. 결혼식만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결혼식 전날 밤 성수는 휴대폰을 끄려고 했다고 합니다. 혹시 식 당일에 지연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끌 수 없었습니다. 꺼놓은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더 늦게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성수는 휴대폰을 켜둔 채 밤을 보냈습니다. 결혼에 대한 설렘 이런 것이 아니라 불안함 때문에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지연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하객들이 왔고 회사 사람들도 가족들도 왔습니다. 성수는 웃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웃었고 인사를 받을 때도 웃었습니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평범하고 좋은 결혼식이었죠. 다만 성수는 식이 진행되는 동안 자꾸 뒤를 돌아봤다고 합니다. 하객실 맨 뒤, 예식장 출입문, 신부 대기실 쪽 복도. 혹시라도 그 여자가 올까봐, 혹시라도 누군가 예비 신부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말할까봐.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오지 않았죠. 결혼식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게 무사히 지나간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수는 그걸 무사하다고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도 성수는 평범하게 생활했습니다. 신혼집에 들어갔고 회사도 계속 다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평범한 남편처럼 보였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조금씩 성수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수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오래 들리면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된 겁니다.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가면 처음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런데 물소리가 10분 넘게 계속되면 소리를 줄였습니다. 15분쯤 지나면 욕실 쪽을 봤죠. 물소리가 너무 일정하게 들리면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욕실 문 앞에 가서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문 앞에 서서 안쪽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문을 열고 나오면 성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물을 마시러 왔다, 수건을 찾으러 왔다, 그냥 지나가던 길이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 아내도 모를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물었다고 합니다. 왜 자꾸 욕실 앞에 서 있어? 성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물소리가 오래 들려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이상하게 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고 해요. 성수는 그 뒤로도 가끔 지연의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연락이 끊긴 번호였지만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차단하지도 못했죠. 어느 날은 번호를 지우려고 했다가 다시 저장했다고 합니다. 이름은 저장하지 않고 그냥 번호만 남겨뒀다고 해요. 성수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번호를 지우면 정말 어디서 연락이 올지 모를 것 같았다고요. 그 뒤로 지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는 이야기는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정말 지연이라는 이름이 맞았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날 왜 쓰러졌는지, 왜 살아난 뒤 성수에게 연락했는지, 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는지, 왜 갑자기 연락을 멈췄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성수는 그날 욕실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평생 자기 안에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어떤 일은 누군가 계속 들춰내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찰이 찾아오지 않아도, 회사에 알려지지 않아도, 결혼이 깨지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라도요. 자기 자신만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무엇을 봤는지, 그때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도망쳤는지 지연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수는 끝까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돈으로도 끝낼 수 없었고, 사과로 끝낼 수도 없었고, 용서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상대가 그냥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락이 끊긴 뒤에도 성수는 계속 그 문장들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잘 지내요? 잠은 잘 와요? 오늘은 괜찮았어요? 그 문장들은 협박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했고 안부라고 하기에도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남았다고 합니다. 성수는 지금도 평범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회사에 다니고 누군가와 밥을 먹고 주말에는 장을 보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욕실에서 물소리가 오래 들리면 아직도 문 앞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문을 열지는 못하고 안에 있는 사람이 먼저 대답해 주기를 기다리면서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밤 또 다른 서랍을 열어보겠습니다. 깊었습니다. 괴담 서랍을 열어볼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멀지 않은 사북의 한 모텔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이야기는 특정 업소나 특정 인물을 지칭하려는 목적은 없으며 강원랜드 주변 모텔촌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들 사이에 떠돌던 분위기와 한 청년이 직접 겪었다고 주장한 경험을 토대로 구성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내주신 분을 민수씨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민수씨는 강원도 정선 사북 근처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나이는 22살, 대학교를 잠시 휴학한 상태였고 군복무를 마친 뒤 애매하게 비어버린 그 시간을 보내기 싫어서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딱히 큰 돈을 벌겠다 이런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 해요. 복학을 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기에는 스스로도 조금 답답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편의점이나 식당 일을 알아봤다고 해요. 사북 쪽은 관광객도 많고 밤늦게까지 문을 여는 가게도 꽤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가 아주 없는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는 형을 통해서 모텔 야간 프런트 자리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강원랜드에서 차로 얼마 걸리지 않는 곳이었고 주말이나 연휴에는 손님이 많지만 평일 밤에는 비교적 조용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민수씨도 그 말을 듣고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을 했대요.
밤에 앉아서 손님만 받으면 되고 조금 한가할 때는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합니다. 사북 사람들에게 강원랜드는 조금 특별한 장소입니다. 외지 사람들에게는 화려한 카지노고 관광객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곳이지만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건물이었대요. 민수 씨 역시 어릴 때부터 강원랜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저기 덕분에 먹고 산다 라는 말도 있었고 저기 때문에 망가진 사람도 많다 라는 말도 들었대요. 어른들은 술자리에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구는 집을 날렸고 누구는 사업 자금을 잃었고 누구는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는 이야기. 어떤 사람들은 며칠째 같은 옷을 입고 카지노 근처를 서정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다 잃고도 집에 가지 못해서 모텔방에서 며칠을 버텼다는 이야기. 하지만 사실 어린 민수 씨에게 그런 말들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뉴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렸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머나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22살의 민수 씨에게 중요한 건 당장 용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였을 뿐입니다. 직접 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민수 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민수 씨가 일하게 된 모텔은 강원랜더에서 차로 10분 남짓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큰 길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모텔 간판들이 모여있는 골목이 나왔습니다. 밤이 되면 붉고 푸른 간판들이 하나둘 켜졌고 주차장마다 외지 번호판 차량들이 들어왔다 나갔고 길가에는 편의점, 해장국집, 대리운전 사무실 같은 것들이 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있었다고 합니다. 민수 씨가 일한 모텔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눈에 띄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객실 수도 30개 남짓, 규모가 큰 곳도 아니었고 시설이 아주 좋은 곳도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었고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가는 구조였습니다. 프론트도 작았습니다. 카운터 하나, 오래된 컴퓨터, 객실 키가 걸린 나무판, 카드 단말기, 그리고 CCTV 화면 몇 개, 주차장, 입구, 1층 복도, 계단 쪽 복도. CCTV 화면은 그렇게 나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건물 외벽은 오래돼 있었고 간판 불빛도 군데군데 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글자는 깜빡였고 어떤 글자는 아예 꺼져 있어서 밤에 멀리서 보면 모텔 이름도 제대로 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사는 꾸준히 됐습니다. 특히나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새벽, 그리고 연휴 전날이면 객실이 거의 다 찼다고 합니다. 손님 대부분은 강원랜드에 다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맡은 일은 야간 프런트였죠. 손님을 응대하고 객실을 배정하고 간단한 정산을 하고 수건이나 생수 요청이 들어오면 가져다주고 가끔 술 취한 손님이 키를 잃어버리면 사장에게 연락해서 문을 열어주고. 처음에는 꽤 편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밤에는 손님도 많지 않았고 대부분 체크인만 하면 방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책도 읽고 휴대폰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면접을 보던 날 사장님은 말수가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손님들을 상대할 때도 크게 웃거나 과하게 친절한 스타일은 아니었고 필요한 말만 짧게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장은 민수 씨에게 업무를 하나씩 알려주었습니다. 예약표를 확인하고 객실 청소 완료 표시를 보는 방법,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를 구분하는 방법, 손님이 신분증을 안 보여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이상한 말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여긴 별일 없는 날은 정말 별일이 없어. 근데 한번 별일이 생기면 그건 네가 생각하는 별일이 아닐 거야. 민수 씨는 술 취한 손님 이야기인가 보다 하고 넘겼대요. 모텔 야간 근무라면 당연히 이상한 손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오래된 규칙을 처음 온 사람에게 알려주는 사람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사장은 객실 키가 걸린 나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객실에서 대답이 없으면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 문을 두드렸는데 반응이 없으면 한 번 더. 그래도 없으면 마지막으로 한 번. 3번이야, 3번. 3번만 두드려. 민수 씨는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왜요? 손님이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사장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뭔가 겁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화난 것도 아니고 그냥 더 설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표정. 사장은 짧게 말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 그리고는 곧바로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괜히 혼자 판단하지 말고 대답 없으면 바로 나 불러. 객실 문은 네가 함부로 열지 말고 마스터키는 내가 있을 때만 써. 이 동네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별일이 진짜 많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민수 씨의 첫 출근은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주말 손님들이 대부분 빠지고 난 뒤라 객실은 절반 정도만 차 있었죠.
사장은 밤늦게까지 같이 있다가 업무를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뒤쪽 작은 방, 사장이 잠깐 쉬는 공간에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퇴근하는 건 아니었지만 새벽에는 대부분 민수 씨 혼자서 프런트를 보는 시기였습니다. 첫날은 사장의 말처럼 정말 별일이 없었습니다. 밤 12시쯤 중년 부부가 들어와서 방을 잡았고 새벽에 혼자 온 남자가 가장 싼 방을 물어봤고 술 냄새가 나는 손님 2명이 주차장에서 잠깐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 외에는 정말 조용했습니다. 첫날부터 민수 씨는 이 정도면 할만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민수 씨는 이 모텔만의 분위기를 조금씩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낮에는 정말 평범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들이 객실 문을 열어놓고 청소를 했고 세탁물 업체 차량이 와서 수건과 시트를 가져갔고 사장은 카운터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가끔 근처 손님 아주머니가 와서 어제도 손님 많았어? 라고 물었고 대리운전 기사들이 전단지를 새로 붙이고 왔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강원랜드 쪽에서 내려오는 택시들이 하나둘 모텔에 섰고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수가 적었습니다. 특히 혼자 오는 중년 남성들이 많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카지노 손님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 씨는 이상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떠드는 사람보다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체크인을 할 때도 표정이 없고 방을 잡고 올라갈 때도 말이 없고 체크아웃을 할 때는 들어올 때보다 훨씬 초라해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새 잠도 못 잔 얼굴로 나갔고 어떤 사람들은 멍한 표정으로 프런트를 지나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체크아웃을 하면서도 객실키를 한참 손에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방에서 나오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요. 또 어떤 사람은 새벽에 들어와서 몇 시간도 안 돼 나가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수고하세요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도 들지 않았고 그냥 키를 내려놓고 자동문이 열리면 천천히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민수 씨는 처음에는 단순하게 돈을 잃은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절망. 그것도 모든 걸 포기한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조용한 절망. 민수 씨는 제보 말미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오히려 괜찮았어요. 귀찮긴 했어도 살아있는 사람 같았거든요. 근데 진짜 이상한 사람들은 너무 조용했어요. 프론트 앞에 제 앞에 서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여기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눈을 보고 있는데 눈이 아무것도 안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밤이 며칠 이어졌습니다. 민수 씨는 점점 프론트 CCTV 화면을 자주 보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3층 복도 화면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 모텔의 3층은 객실이 많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짧은 복도가 이어졌고 왼쪽에는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는 비상구가 있었는데 평소에는 잠겨 있었죠. 302호는 계단을 올라가서 바로 보이는 방은 아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몇 걸음 들어가면 왼편에 있는 방이었죠. 그 방은 구조상 CCTV에 문 앞이 정확히 찍히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계단 쪽을 향해 있어서 302호 앞은 화면 가장자리에 조금 걸치는 정도였다고 해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민수 씨는 그 방이 처음부터 조금 신경 쓰였다고 합니다. 302호는 이상하게 손님들이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루 묵고 나가는 경우도 대부분이었고 가끔은 몇 시간 만에 나가는 사람도 있었죠. 청소를 하시는 아주머니도 302호는 이상하게 공기가 답답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딱히 담배 냄새도 아니었고 곰팡이 냄새도 아닌데 방 안에 오래된 공기가 고여있는 것 같다고요. 민수 씨는 그 말을 그냥 낡은 모텔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일 새벽 민수 씨가 평생 잊지 못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쯤이었다고 합니다. 바깥은 조용했습니다. 평일이라 객실도 많이 비어 있었고 도로를 지나가는 차도 많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카운터 안쪽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문 위에 센서음이 짧게 울렸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50 전후, 검은 점퍼, 회색 바지, 오래 신은 운동화,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 출장 온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고 관광객처럼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딘가 달랐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멀쩡했습니다. 걸음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말투도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어딘가 텅 비어있는 얼굴. 눈빛도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 사람처럼. 그 남자는 카운터 앞에 서서 짧게 물었습니다. 방 있습니까? 민수 씨는 예약표를 확인했습니다. 빈 방은 많았습니다. 네, 방 있습니다. 조용한 방으로 주십시오. 그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모텔 손님이 조용한 방을 찾는 건 흔한 일이었죠. 그래서 민수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3층 괜찮으세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씨는 302호 키를 꺼냈습니다. 카운터 위에 놓여진 키를 남자는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열쇠고리에 검은색 매직으로 302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자는 결제를 마친 뒤에도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열쇠를 한참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여기 조용합니까? 민수 씨는 대답했습니다. 네, 조용한 편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계단 쪽으로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혹시 아침에 깨워주기도 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몇 시로 해드릴까요? 남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수 씨는 그 짧은 침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9시요. 네, 그러면 아침 9시에 모닝콜 드리겠습니다. 민수 씨가 그렇게 말하니 남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깨워도 안 일어나면요? 민수 씨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남자는 아주 작게 웃는 듯 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입꼬리가 살짝 움직인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9시에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남기고 남자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수 씨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이상하게도 오래 기억에 남았다고 해요. 그 남자는 한 칸 올라가고 잠깐 멈추고 또 한 칸 올라가고 잠깐 멈추는 식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칸 한 칸 숫자를 세며 올라가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해요. 남자가 3층으로 올라가고 민수 씨는 CCTV 화면을 봤습니다. 3층 복도 화면에 남자의 모습이 작게 잡혔습니다. 남자는 복도에 있어서 자기 방문 앞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프런트 전화가 울렸습니다. 표시창에는 302호라고 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전화를 받았죠. 네, 프런트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학생 맞죠? 네. 내일 아침에 모닝콜 해주시고 그래도 제가 안 일어나면 문도 좀 두드려 주시겠어요? 그 순간 민수 씨는 사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문은 3번만 두드려라. 민수 씨는 최대한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다시 말했습니다. 세게 두드리지는 마시고요. 전화기 너머로 TV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뉴스인지 드라마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남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 씨도 먼저 끊지 못했죠. 그리고 잠시 뒤 남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대답이 없더라도 너무 오래 기다리진 마세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뒤에도 민수 씨는 한동안 수다기를 내려놓지 못했다고 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부탁이라기보다는 예고처럼 들렸다고 해요. 민수 씨는 사장을 깨울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직접 이상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단순하게 모닝콜을 부탁한 것 뿐이었습니다. 괜히 예민하게 굴었다가 사장에게 혼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모장에 적어두었죠. 302호 오전 9시 모닝콜. 대답 없으면 문 두드림. 그리고 그 옆에 작게 3번이라고 적었습니다. 새벽이 더 깊어지자 모텔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주차장에는 차량 몇 대가 서 있었고 프런트 형광등은 간간히 깜빡였습니다. 민수 씨는 손님 전화가 더 올까봐 휴대폰을 내려놓고 CCTV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302호가 있는 3층 복도 화면에서 눈을 떼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화면 가장자리 302호 문 쪽. 거긴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도 자꾸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아무도 없었죠. 그냥 어두운 복도 그리고 문틈 아래로 아주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뿐이었습니다. 새벽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민수 씨는 객실 복도를 한번 둘러보기 위해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정해진 업무였죠. 층마다 조용한지 확인하고 객실 문 앞에 놓인 빈병이나 쓰레기가 있으면 치우는 정도였습니다.
1층과 2층 별일은 없었습니다. 3층에 올라갔을 때는 복도가 조금 더 어두웠습니다. 계단 위에 형광등 하나가 주황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302호 앞에 도착했을 때 문틈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TV 소리도 아주 작게 들렸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TV는 켜져 있는데 사람 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객실 안에 사람이 있으면 아주 작은 소리라도 들립니다. 물소리나 발걸음 소리, 뭐 이런 소리들이요. 그런데 302호는 TV 소리만 아주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너무 조용했습니다. 민수 씨는 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가볍게 노크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울리다가 멈췄고 조금 뒤 다시 울렸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전화를 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는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님? 그때였습니다. TV 소리 사이로 아주 작은 목소리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TV에서 나온 대사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목소리가 문 바로 안쪽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안 돼. 아직 안 돼. 그게 사람 목소리였는지 TV 소리였는지 지금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민수 씨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아침 9시 모닝콜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프런트 전화기로 302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장이 프런트로 나왔습니다. 머리가 젖어 있는 걸 보니 막 세수를 하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는 302호 손님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문 앞에서 들은 소리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장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게 너무 이상했다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무슨 소리냐, 왜 바로 말 안 했냐 라고 물을 법한데 사장은 그냥 잠시 눈을 감았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자. 둘은 함께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침이었지만 복도는 여전히 어두웠죠.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긴 했지만 낡은 유리창에 먼지가 끼어 있어서 밝은 느낌보다는 희끄무레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302호 앞. 사장은 문 앞에 서서 귀를 잠시 기울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은 손등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 손님? 대답은 없었습니다. 두 번. 프런트입니다. 다시 대답은 없었죠. 세 번. 이번엔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세 번째 노크를 마치자마자 바로 마스터키를 꺼냈습니다. 그 행동이 너무 익숙해 보여서 민수 씨는 오히려 더 불안했다고 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오래 켜져 있던 TV 불빛이 먼저 보였습니다. 아침인데도 커튼이 닫혀 있어서 방 안은 어두웠죠. 그냥 TV 화면만 푸르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이상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외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지갑과 차키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은 의자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옷들이 몇 벌 정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물병도 따지 않은 채 그대로였고 컵도 사용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사장이 방 안쪽을 본 순간 민수 씨 앞을 막아섰습니다. 너는 내려가. 그리고 경찰이랑 119. 민수 씨는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민수 씨는 계단을 거의 뛰다시피 내려왔습니다. 프런트 전화기로 신고를 하고 사장이 알려준 대로 주소를 말했습니다. 얼마 뒤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모텔 앞에 멈추고 근처 식당 아주머니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또 옆 모텔 직원도 문을 열고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구도 크게 놀라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우왕좌왕하는 소리 뭐 이런 건 있었지만 누가 비명을 지르거나 크게 동요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마치 모두가 언젠가 한 번쯤은 봤던 장면처럼 혹은 또 시작됐다는 그런 지겨운 표정. 민수 씨는 프런트 안에서 계속 3층 복도 CCTV를 바라왔습니다. 경찰관들이 오가고 구급대원들이 들어가고 사장이 복도 끝에 서서 뭔가 설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미수 씨는 강원랜드 주변 모텔촌의 분위기를 조금은 이해하게 됐다고 합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사장이 담배를 피우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울면서 오는 사람은 아직 괜찮아. 진짜 끝난 사람은 조용히 오는 사람이야. 그 말은 미수 씨에게 오래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302호 남자는 정말 조용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화를 내지도 않았고 술에 취하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두 가지를 물었을 뿐이죠. 여기 조용합니까? 아침에 깨워주기도 합니까? 그리고 그 조용함이 미수 씨는 오히려 더 무서웠다고 합니다. 미수 씨는 사실 그날 바로 그만두겠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말하지는 못했죠. 사장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날 하루 종일 말수가 더 줄어들었고 청소 아주머니들도 302호 앞을 지날 때마다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고 합니다. 다음날 302호는 청소가 끝나 다시 공실로 표시됐습니다. 방은 환기됐고 침구는 새 곳으로 갈렸고 객실키도 다시 프론트 나무판에 걸렸습니다. 손님을 받을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었죠. 그 후 며칠 동안은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302호를 볼 때마다 미수 씨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손님이 302호에 배정될 상황이 오면 괜히 다른 방을 권했습니다. 2층도 괜찮으세요? 옆에 방인 301호가 조금 더 조용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사장은 그런 미수 씨를 보면서도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 날 청소 아주머니가 프런트에 내려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302호 또 TV 켜져 있던데? 미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302호는 공실이었습니다. 미수 씨는 곧바로 3층으로 올라갔죠. 302호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마스터키는 사장에게 있었기 때문에 문을 열 수는 없었죠. 하지만 문틈 아래를 보니까 아주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TV가 켜져 있을 때처럼 푸른빛이 얇게 흔들리고 있었죠. 미수 씨는 프론트로 내려가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사장은 귀찮다는 듯 열쇠를 들고 올라왔죠. 문을 열었을 때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커튼도 열려 있었습니다. 사장은 TV 리모컨을 들어 확인하더니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사장은 그냥 네가 착각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수 씨는 그게 착각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문틈 아래로 보이던 빛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302호에서는 작은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큰일은 아니었고 오히려 아주 사소했죠. 공실이었는데도 302호 객실 전화에 통화 중 표시가 뜬 적이 있었습니다. 새 수건을 2장 넣어뒀는데 다음날 한 장이 침대 위에 펼쳐져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프론트 컴퓨터의 객실 상태 화면에서 302호가 가끔 입실로 바뀌었다가 다시 공실로 돌아오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미수씨가 사장에게 말하면 사장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산오류야. 청소하다가 실수했겠지. 오래된 건물이라 그래.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장의 표정은 그 말과 달랐다고 합니다. 정말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알면서도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는 사람 같았습니다. 며칠 뒤의 새벽, 미수씨는 프론트에서 CCTV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3층 복도 화면에서 이상한 장면을 봤다고 해요. 중년 남성처럼 보이는 실루엣이 고개를 숙인 채 302호 문 앞에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미수 씨는 처음에 자기가 착각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면이 낡았고 복도 조명이 어두웠으니까요. 하지만 다시 봐도 그 실루엣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미수 씨는 직접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층에 도착했을 때는 복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302호 앞도 비어 있었죠. 다만 문틈 아래로 아주 희미한 푸른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미수 씨는 한참 동안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302호 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처음엔 방 안에 있는 전화가 울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아래층 프런트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수 씨는 그대로 1층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프런트 전화는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표시창에는 302호 그렇게 떠 있었습니다. 미수 씨는 처음엔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모텔 프런트에서 매일 듣던 평범한 전화벨 소리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방 안쪽에서 직접 울리는 소리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그 방은 공실이었고 키도 프론트에 걸려 있었습니다. 방문은 잠겨 있었죠. 그런데 전화는 분명히 302호에서 걸려오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주 낮은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주 작고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학생. 민수 씨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302호 남자와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히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라 음질이 좋지 않았고 잡음도 섞여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억양이 비슷했습니다.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아침에 깨워주기도 합니까? 전화는 그대로 끊어졌습니다. 민수 씨는 수화기를 든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며칠 전 그 남자가 했던 말과 같았습니다. 민수 씨는 사장을 바로 깨웠고 사장은 프론트로 내려오자마자 전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기록에는 분명히 302호에서 프론트로 걸려온 것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통화가 길게 이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깐 연결됐다가 끊긴 정도였죠. 하지만 기록은 분명 남아 있었습니다. 사장은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마스터키를 들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수 씨도 따라갔습니다. 302호 앞에 도착했을 때 문틈 아래 빛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사장이 문을 열었고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전화기는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침대는 정돈돼 있었죠. 누군가 들어온 흔적은 없었습니다. 사장은 전화기를 들어 선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사장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민수 씨를 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이런 날은 그냥 못 들은 척 하는 게 나서. 민수 씨는 물었습니다. 전에도 이런 적 있었어요? 사장은 대답하지 않았고 대신 TV 리모컨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면서 사장은 302호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프런트로 내려가는 길에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 들여다보지 마. 민수 씨는 그 말이 객실을 말하는 건지 그 일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 방 안에 남은 무언가를 말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민수 씨는 거의 뜬 눈으로 근무했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바깥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북의 새벽은 조용했습니다. 강원랜드 쪽 불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택시 몇 대가 도로를 지나갔고 편의점 앞에서는 피곤한 얼굴의 사람들이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고요. 그 일상적인 장면을 보면서 민수 씨는 이상한 생각을 했대요. 저 사람들 중 누군가는 몇 시간 전까지 카지노 안에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돈을 잃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다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아무도 모르는 방 하나를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그 생각을 하니까 모텔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사람이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민수 씨는 사장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장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하나 물더니 불을 붙이지 않은 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네가 본 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나도 몰라. 근데 여기선 못 본 척해야 편한 일이 많아. 사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런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302호만 그런 거 아니야. 다른 방들도 다 비슷한 사연들이 있어. 그럼 문을 3번만 두드리라는 것도. 사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한 번 두드리면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사람도 대답을 해. 2번 두드리면 망설이던 사람도 대답할 때가 있어. 근데 3번 두드려도 대답이 없으면. 사장은 말을 멈췄고 아주 천천히 담배를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 뒤에는 네 일이 아니야.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경고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민수 씨는 그날 오후 프론트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는 모텔을 나왔습니다. 사장은 급여를 정산해주면서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수 씨가 나가려는 순간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너 동네 얘기 어디 가서 너무 자세하게 하지 마. 어차피 듣는 사람들은 다 괴담인 줄 알아.
민수 씨는 그 후 사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지역 친척집에서 잠시 머물렀고 나중에는 복학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도 점점 흐려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몇 년이 지난 뒤 민수 씨는 우연히 사북에 다시 갈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본 사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변해 있었습니다. 간판이 바뀐 식당도 있었고 문을 닫은 가게도 새로 생긴 카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강원랜드 쪽 불빛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택시들은 여전히 줄지어섰고 모텔촌 의 골목에는 여전히 붉고 푸른 간판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일부러 자신이 일했던 모텔 근처로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타고 지나가던 중 창밖으로 익숙한 간판을 봤다고 합니다. 글자 몇 개가 꺼진 낡은 간판, 외벽 색, 작은 주차장, 입구 옆에 자동문, 그 모텔이었습니다. 영업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모텔촌을 지나 큰 길로 나왔고 강원랜드 쪽의 불빛과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미수 씨는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주변의 모텔에서 일해본 사람들은 비슷한 말을 남긴다고 합니다. 강원랜드가 무서운 게 아니라 강원랜드에서 나온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방이 무섭다고. 미수 씨가 보내주신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밤 또 다른 서랍을 열어보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괴담 서랍을 열어볼 시간입니다. 오늘 꺼내볼 이야기는 어느 대학교 기숙사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지연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연 씨는 지방에서 올라와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이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꽤 멀었고 왕복 통학이 어려워서 1학년 1학기부터 기숙사에 들어가게 됐다고 해요. 기숙사는 학교 안쪽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강의동에서부터 걸어가면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고 밤에는 길이 조금 어두웠지만 주변에 다른 학생들도 많아서 처음엔 크게 무섭다는 느낌은 없었다고 합니다. 기숙사 건물은 오래된 편이었습니다. 신축은 아니었고 복도에는 낡은 형광등이 길게 붙어 있고 방문마다 작은 번호판과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2대가 있었는데 한 대는 자주 점검 중이었고 나머지 한 대도 문이 닫힐 때마다 조금 늦게 움직이는 느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도 지연 씨는 그 모든 게 설렜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생활이었고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붙은 침대와 책상이 생긴 거니까요. 배정을 받은 방은 4인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양쪽으로 침대가 2개씩 놓여있고 각 침대 밑에는 책상과 옷장이 붙어있는 구조였습니다. 공간은 넓지 않았지만 그래도 혼자만의 자리는 분명히 있었죠. 지연은 제일 안쪽 침대를 골랐다고 합니다. 창문 옆자리였습니다. 창문을 열면 학교 운동장 쪽이 보였고 밤에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다른 자리보다 조금 춥긴 했지만 그래도 벽 쪽이라 안정감이 있었다고 해요. 그날 지연은 부모님과 같이 짐을 옮기고 이불을 깔고 옷을 옷장에 걸고 책상 위에 노트북과 필통을 정리했습니다. 엄마는 몇 번이나 문을 잘 잠그고 자라, 낯선 사람 함부로 들이지 마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연은 웃으면서 엄마 여기 기숙사잖아 괜찮아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숙사는 외부인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고. 그리고 같은 방을 쓰는 사람들은 당연히 학교에서 배정한 학생들이라고. 그걸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연이 처음 만난 룸메이트는 자기보다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 혼자 침대 위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방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여자가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고 화장기는 거의 없었죠. 처음 본 순간 지연은 복학생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는 방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별다른 인사 없이 캐리어를 세웠습니다. 지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자 여자가 고개만 살짝 돌리고 말했습니다. 나 민지야. 그러고는 조금 있다가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냥 언니라고 불러. 말투가 불친절하진 않았는데 이상하게 거리감이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마치 이미 알고 있던 사람처럼 방 안을 너무 자연스럽게 움직였다고 해요.
민지 언니는 지연 씨의 침대 맞은편 자리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건 짐이 너무 적었다는 겁니다. 보통 기숙사에 들어오면 옷이나 세면도구, 책이나 노트북, 생활용품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민지 언니의 짐은 캐리어 하나와 검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옷도 몇 벌 안 됐고 책도 없었고 학교에서 나눠준 안내문이나 시간표 같은 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연은 그냥 짐을 나중에 더 가지고 오려고 하나 보다 라고 넘겼다고 해요. 처음부터 사람을 의심하고 싶진 않으니까요. 다른 룸메이트 2명은 다음날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같은 단과대 신입생이었고 다른 한 명은 2학년이라고 했습니다. 다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래도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해요. 각자 자기소개를 하고 전공을 말하고 몇 시에 수업이 있는지, 알람은 몇 시에 맞출 건지, 밤에 불은 언제 끌 건지 이런 것들을 정했다고 합니다. 처음 기숙사 생활에서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누가 아침형인지, 누가 밤에 공부하는지, 누가 잠귀가 예민한지. 그런데 그 자리에서 민지 언니만 유독 말을 많이 아꼈다고 합니다. 전공을 물어보면 그냥 문과 쪽이라고 했고, 학번을 물어보는데 나 그런 거 잘 안 외워 라고 했고, 시간표를 물어보면 나는 좀 들쭉날쭉해 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조금 이상했지만 다들 어색한 분위기라 깊게 묻진 않았다고 해요. 누군가는 나이가 많으면 말하기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기숙사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일이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다들 씻고 나가고 저녁이면 하나둘 돌아와서 각자 책상에 앉아 과제를 하거나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봤습니다. 기숙사 복도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고 공용 세탁실 앞에는 빨랫바구니가 쌓여 있었고 공동 현관 쪽에서는 출입카드 찍는 소리가 자주 났습니다. 그런데 주연이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수업을 마치고 방에 돌아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분명히 정리해두고 나갔던 책상 위가 조금 달라져 있었다고 해요. 노트북은 아주 살짝 열려 있었고 필통은 반대쪽으로 돌아가 있었고 충전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큰일은 아니었죠. 그냥 누가 실수로 건드린 정도? 그래서 지연은 룸메이트들에게 가볍게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제 책상 건드린 사람 있어요? 다들 아니라고 했습니다. 민지 언니도 그 자리에 있었죠. 그 언니는 침대 밑 책상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걸 누가 건드려? 그 말이 이상하게 기분 나빴다고 합니다. 사실 별말 아니긴 한데 묻는 것 자체가 귀찮다는 듯한 말투였다고 해요. 그래도 지연은 그냥 넘겼습니다. 기숙사 방은 좁으니까 누가 지나가다 건드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비슷한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지연의 수건이 젖어 있거나 침대 위에 접어둔 후드티가 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화장품 파우치 지퍼가 열려 있거나 처음엔 자기 기억이 틀렸나 싶었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정신없이 나가다 보면 물건을 제대로 정리했는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지연이 쓰던 립밤이 민지 언니 책상 위에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언니, 이건 제 건데요? 민지 언니는 립밤을 한번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굴러가 있길래. 지연은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립밤을 휴지로 여러 번 닦았다고 합니다. 기분이 찝찝해서요. 그 뒤로 지연은 자기 물건을 책상 위에 잘 안 올려두기 시작했습니다. 화장품은 파우치에 넣어서 서랍 안에 두고 노트북은 꼭 닫고 충전기도 침대 안쪽으로 감아두고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물건의 위치는 조금씩 바뀌었어요. 아주 티나지 않게 말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네가 알아차리는지 한번 보자 라는 것처럼. 다른 룸메이트들도 비슷한 일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2학년 룸메이트는 자기 옷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습기 때문인 줄 알았는데 옷 몇 벌이 바닥 쪽에 구겨져 있고 섬유 탈취제 향이 지나치게 많이 배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신입생 룸메이트는 책상 위에 놓아둔 간식이 자꾸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초콜릿이나 젤리 같은 거였는데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꼭 하나씩만 없어졌다고 해요. 누가 먹었냐고 물으면 다들 아니라고 했습니다. 민지 언니도 늘 같은 식이었죠. 증거 있어? 이 말이 반복됐습니다. 수건 이야기를 해도 간식 이야기를 해도 화장품 이야기를 해도 민지 언니는 늘 그 말을 했습니다. 증거 있어? 처음엔 방어적으로 하는 말 같았는데
나중엔 오히려 그 말이 먼저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마치 너희가 뭘 알아도 나한테는 아무 말 못해, 뭐 이러한 뜻처럼요. 민지 언니의 생활도 이상했습니다. 다른 룸메이트들은 아침마다 출입카드를 찍고 나갔습니다. 수업 시간이 다르고 밥 먹는 시간이 달라도 어쨌든 하루에 몇 번은 기숙사 출입구를 오고 갔다고 해요. 그런데 민지 언니는 나가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다고 해요. 분명 방에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나갔는지 언제 들어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문득 보면 방 안에 있었고 또 문득 보면 없었습니다. 특히 이상했던 건 민지 언니가 항상 누군가와 같이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공동 현관 앞에서 다른 학생이 출입카드를 찍고 들어가면 그 뒤를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늘 누군가 먼저 타고 있으면 그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방문도 마찬가지였죠. 룸메이트 중 한 명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민지 언니가 뒤따라 들어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마침 같이 왔나 보다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 일이 기숙사에서는 흔하니까요. 누가 문을 열어주며 뒤따라 들어가는 사람을 일일이 의심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민지 언니는 한 번도 자기 출입카드를 찍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지연 씨가 기숙사에 들어왔을 때 민지 언니가 자기 책상에 앉아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니, 뭐 하세요? 민지 언니는 놀라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노트를 덮고 말했습니다. 네 책상에 떨어져 있길래. 그 노트는 지연이 책상 서랍 안에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강의 시간표와 과제 제출일, 동아리 면접 일정 같은 개인적인 그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었죠. 지연이 말했습니다. 이거 서랍 안에 있었는데요. 민지 언니는 대답 대신 지연을 한참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웃으면서 말했대요. 기숙사 살면 원래 다 공유하는 거야. 그 말이 너무 이상해서 지연은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해요. 그날 이후로 룸메이트들 사이의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다들 민지 언니 앞에서는 필요한 말만 했죠. 방 안에 있어도 각자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화장실이나 샤워실에 갈 때도 귀중품은 꼭 들고 나갔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물건은 계속 움직였고 작은 사건들은 계속 생겼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한 룸메이트의 렌즈 케이스였습니다. 그 룸메이트는 렌즈를 끼고 있었는데 어느 날 렌즈통 안에 담긴 보존액 색이 조금 이상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오래돼서 그런 줄 알고 그냥 버리려고 했는데 뚜껑 쪽에 립밤 같은 끈적한 게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룸메이트는 그날 렌즈를 끼지 않았습니다. 혹시 몰라서요. 그리고 그때부터 룸메이트들은 더 이상 이 일을 그냥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뭘 먹고 누가 수건을 쓰고 누가 책상을 뒤지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몸에 닿는 물건까지 누군가 건드리고 있었죠. 그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사감 선생님께 말하기도 애매했습니다. 정황은 있긴 한데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민지 언니는 늘 그 말을 했습니다. 증거 있어? 그래서 룸메이트들은 증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확히는 누가 물건을 건드리는지만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노트북에 웹캠을 켜두고 방안을 녹화하기로 한 겁니다. 카메라는 방 전체가 보이게 책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사람 얼굴이 크게 보이는 각도는 아니었고 책상과 침대 쪽 움직임이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녹화는 다들 수업이 있는 시간에만 켜두기로 했습니다. 민지 언니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당연히 안 할 테니까요. 그날 밤 3명은 방 안에서 조용히 녹화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민지 언니는 없었습니다. 어디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녹화 파일을 재생하자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빈 방, 닫힌 창문, 꺼진 형광등, 책상 위에 놓인 컵과 책들, 가끔 복도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민지 언니였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방식부터 이상했다고 합니다. 보통 자기 방에 들어오면 불을 켜거나 가방을 내려놓거나 자기 자리로 가잖아요. 그런데 민지 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확인한 뒤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마치 사람이 없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처럼요. 그러고는 바로 지연의 책상 앞으로 갔습니다. 의자를 빼서 앉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지연이 아침에 분명히 닫아두고 간 서랍이었습니다. 민지 언니는 그 안에서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화장품을 하나씩 열어보고 뚜껑 냄새를 맡고 손등에 발라봤습니다. 그러고는 휴지로 닦지 않고 지연의 이불에 손을 문질렀습니다. 그 장면에서 지연은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민지 언니는 노트북을 열려고 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있으니 열리진 않았죠. 그러자 화면에 비친 자기 얼굴을 한참 보더니 손가락으로 노트북 화면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얼굴을 만지는 것처럼요. 그 다음엔 지연의 침대 쪽으로 갔습니다. 이불을 들추고 베개를 만지고 그 안쪽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의 방은 조용했고 민지 언니의 어깨만 아주 조금씩 움직였다고 합니다. 룸메이트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도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지 언니는 다른 룸메이트 자리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옷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입어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옷을 들고 얼굴 가까이 가져갔다가 바닥에 내려놓고 다시 다른 옷을 꺼냈습니다. 접혀있던 옷들은 하나씩 모양이 흐트러졌죠. 그 다음에는 책상 위에 있던 학생증 케이스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지 언니는 학생증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천천히 학생증을 자기 얼굴 옆에 가져갔다고 합니다. 화면 속에서는 표정이 정확히 보이진 않았지만 그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이상했죠. 마치 자기 얼굴과 비교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그 다음 장면에서 다들 숨을 멈췄습니다. 민지 언니가 룸메이트 중 한 명의 칫솔을 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양치컵 안에 꽂혀있던 칫솔이었습니다. 민지 언니는 그 칫솔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입에 넣었죠. 칫솔질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칫솔을 입에 문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눈은 카메라 쪽을 향해 있었지만 정말 카메라를 본 건지 우연히 그쪽을 본 건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몇 초 뒤 민지 언니는 칫솔을 꺼내 다시 컵에 꽂았습니다. 방향까지 원래 있던 대로 맞춰 놓았대요. 그 장면을 보고 칫솔 주인이던 룸메이트는 바로 화장실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구역질이 나서요. 그런데 영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지 언니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룸메이트들이 각자 사둔 음료수와 간식들이 들어있었죠. 민지 언니는 한 병을 꺼내 뚜껑을 열고 조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뚜껑을 닫았죠. 그리고 병을 흔들어 양을 맞추듯 손에 들고 몇 번 움직이더니 원래 있던 자리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엔 다른 룸메이트의 영양제통을 열었습니다. 알약을 꺼낸 건 아니었습니다. 대신 뚜껑 한쪽을 손가락으로 만지고 그 손가락을 책상 아래에 슥 문질렀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더 불쾌했다고 합니다. 목적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 남의 생활에 흔적을 남기는 행동들. 그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지 언니는 지연 침대의 아래쪽으로 다시 갔습니다. 침대 프레임과 벽 사이에 쪼그려 앉더니 가방에서 연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벽 쪽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각도상 무엇을 적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보였습니다. 짧게 쓰고 멈추고 또 짧게 쓰고 멈추고 마치 이미 알고 있는 걸 정리하는 사람 같았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나서야 룸메이트들은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성격이 이상한 룸메이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민지 언니는 그 방에 있는 물건들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방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뭘 쓰는지, 누가 어디에 뭘 두는지, 누가 몇 시에 없는지, 누가 자기 물건을 확인하는지 그걸 전부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룸메이트들은 녹화 파일을 따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사감실에 가려 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민지 언니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점이었죠. 방에 두고 가면 노트북을 건들 수도 있었고 파일을 지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연은 영상을 휴대폰으로 옮긴 뒤 친구에게도 하나 보내두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다음날부터 민지 언니는 방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나간 건 본 사람이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방에 없었다고 해요. 침대 위에는 이불이 그대로 있었고 가방도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지 언니는 없었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민지 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룸메이트들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혹시 영상을 찍은 걸 눈치채고 스스로 나간 건가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물건을 두고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질 사람이었나?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기숙사 행정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방에 외부인이 출입한 적 있나요? 지연은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행정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방에 배정된 학생 4분 말고 다른 분이 같이 지내신 적은 없나요? 행정실 직원은 기숙사 출입 기록을 확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외부인 무단 출입 신고가 몇 번 있었고 전체 출입 기록을 점검하는 중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연의 방에서 이상한 점이 나왔습니다. 방에 배정된 학생은 4명인데 출입 기록은 3명만 꾸준히 찍혀 있었던 겁니다. 민지 언니 이름으로 된 기록이 없었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언니 계속 방에 있었는데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그분이 직접 카드 찍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본 적이 없었던 거죠. 민지 언니는 늘 누군가가 문을 열 때 같이 들어왔습니다. 공동 현관도, 엘리베이터도, 방문도 늘 누군가의 뒤에 있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그래서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행정실에서는 민지 언니의 학생 정보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또 나왔습니다. 방 배정 명단에 있는 이름은 민지가 아니었습니다. 지연과 룸메이트들은 맨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다고 해요. 문 앞 이름표에는 분명 그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 민지 언니는 자기를 민지라고 소개했습니다. 행정실 직원은 명단을 다시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학생은 아직 입사 확인을 제대로 안 했는데요? 입사 확인. 기숙사에 실제로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보통 입주 첫날 신분증과 학생증을 확인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몇 명은 서류 제출만 하고 나중에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민지 언니는 아마 이 빈틈을 이용한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녹화 영상을 보여주자 행정실 분위기는 바로 바뀌었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룸메이트 간의 다툼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감 선생님이 불려왔고 기숙사 보안 담당자도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민지 언니가 다시 방에 나타났습니다. 그날 방 안에는 지연과 룸메이트 2명이 있었습니다. 민지 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투가 들려 있었고 머리는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언니가 들어오자마자 한 말이었습니다. 너희 행정실 갔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지 언니는 웃지도 않고 그냥 지연 침대 아래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거기 적어둔 거 봤어? 그때까지 지연은 침대 아래 벽에 뭐가 적혀있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방 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굳었다고 합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룸메이트 한 명은 조용히 사감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 언니는 그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뭐해? 그 말투는 낮았습니다. 화내는 것도 아니었고 소리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다고 합니다. 사람이 정말 화가 나면 오히려 목소리가 낮아질 때가 있잖아요. 민지 언니는 방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자기 침대 쪽으로 가더니 검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룸메이트들은 그 안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 뒤로 물러섰다고 합니다. 다행히 위험한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영수증, 남의 이름이 적힌 기숙사 안내문, 그리고 학생증 케이스가 들어있었습니다. 학생증 케이스를 본 순간 룸메이트 한 명이 작게 말했습니다. 저거 우리 거 아니야? 정확히는 같은 디자인의 학생증 케이스였습니다. 학교에서 신입생들에게 나눠준 것이었습니다. 민지 언니는 그 말을 듣고 가방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크게 말했죠.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집도 있고 돌아갈 때도 있잖아. 난 없다고. 그 말만 들으면 사정이 안타깝게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민지 언니가 한 행동은 갈 곳이 없어 남의 방에 있었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만지고 먹고 입에 넣고 노트를 읽고 시간표를 적고 생활 패턴을 외웠습니다. 이건 도움을 구하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생활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사람의 행동이었죠. 잠시 뒤 사감 선생님과 직원 2명이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민지 언니는 처음엔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름을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학생증을 보여달라고 해도 가방만 꽉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가방 안에서 학생증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학생증은 실제로 그 방에 배정된 학생의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달랐죠. 이름도 달랐고 생년월일도 달랐습니다. 그 학생은 민지 언니의 동생이었다고 합니다. 기숙사에 배정된 건 동생이었지만 동생은 개인 사정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지 언니는 그 사실을 알고 동생 대신 기숙사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며칠만 머물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고 돈도 없고 집에도 들어가기 싫고 동생은 어차피 기숙사를 안 쓸 것 같아서 잠깐만 있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중간부터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행정실에서 확인한 결과 민지 언니는 입주 첫날부터 계속 기숙사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공식적인 출입 기록은 없었지만 CCTV에는 여러 번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공동 현관 안쪽, 엘리베이터 앞, 세탁실 복도, 자판기 옆. 늘 혼자 선명하게 찍힌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 뒤에 붙어있는 모습으로요. 누군가가 출입카드를 찍으면 그 뒤에 서 있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사람들 사이에 섞여 타고 방문이 열리면 조용히 따라 들어가는 식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행정실 직원이 말했다고 해요. 이분은 숨어 지낸 게 아니라 기숙사 생활 방식을 알고 있었네요. 숨어 지낸 게 아니라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는지 계속 관찰한 사람이었다는 뜻이니까요. 민지 언니는 결국 기숙사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외부인 무단 출입과 신분 도용 문제로 처리했고 필요한 조치도 진행됐다고 해요. 지연과 룸메이트들은 바로 방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빈 방이 없어서 어렵다는 말을 들었지만 녹화 영상과 출입 기록 문제가 확인된 뒤 다른 층의 방으로 옮길 수 있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룸메이트들은 민지 언니의 짐이 생각보다 더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검은 가방 안에는 기숙사 안에서 주운 것처럼 보이는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학생 이름이 적힌 영수증, 세탁실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양말 한 짝, 누군가의 사진이 들어있던 작은 증명사진 봉투, 그리고 여러 장의 시간표. 그 중에 일부는 지연과 방 룸메이트들의 것이었습니다. 직접 가져간 건지 복사한 건지 사진으로 찍어둔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민지 언니가 룸메이트들의 생활을 생각보다 훨씬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몇 시에 방이 비는지, 누가 주말마다 집에 가는지, 누가 샤워실에 오래 있는지, 누가 자주 문을 잠그지 않는지, 누가 침대 밑에 지갑을 두는지, 이 모든 게 우연히 알 수 있는 정보는 아니었습니다. 방을 옮기기 전날 지연은 예전 방에 두고 온 충전기를 가지러 갔다고 합니다. 원래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휴대폰 충전기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해요. 사감 선생님께 말하고 잠깐만 들어갔습니다. 방은 거의 비어져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있는 이불은 치워져 있었고 책상 위에 물건도 없었고 옷장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던 방인데 갑자기 빈 방이 되면 묘하게 낯설잖아요. 지연은 자기 자리였던 침대 아래로 들어가서 책상 쪽을 확인했습니다. 충전기는 콘센트 옆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걸 빼서 나오려는데 문득 침대 프레임 안쪽 벽이 눈에 들어왔다고 해요. 원래는 침대와 책상 구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앉아서 고개를 숙여야만 보이는 벽. 거기에 연필로 작은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낙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그건 지연의 시간표였습니다. 월요일 오전 수업, 화요일 공강, 수요일 실험 수업, 목요일 동아리 면접, 금요일 저녁 귀가. 뭐 정확한 과목명은 아니었지만 언제 방에 없고 언제 방에 돌아오는지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정도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다른 룸메이트들의 생활 패턴도 있었습니다. 한 명은 밤에 늦게 자고 이어폰, 다른 한 명은 샤워를 오래 하고 휴대폰을 두고 감, 또 다른 한 명은 주말에 집 가고 옷장 열쇠 없음. 글씨는 작고 흐렸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떠오른 건 녹화 영상 속 민지 언니였습니다. 침대 아래에 쫄그려 앉아 연필로 뭔가를 적던 모습. 그게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지연은 손을 떨면서 그 벽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맨 아래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글씨보다 조금 더 진하게 눌러 쓴 문장이었죠. 다음엔
더 조용한 애로.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지연은 충전기를 들고 방을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지연 씨는 기숙사 생활을 계속하긴 했지만 완전히 예전처럼 지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방을 옮긴 뒤에도 문 잠금 장치를 몇 번씩 확인했고 샤워를 갈 때도 휴대폰과 지갑은 꼭 들고 갔습니다. 컵이나 칫솔은 공용 세면대에 두지 않았고 물병도 한 번 열어둔 건 다시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새 룸메이트들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누군가 뒤따라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멈춰서 확인하게 됐다고 해요. 특히 공동현관에서 누군가 출입카드를 찍지 않고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오면 그날은 방에 올라가서도 한동안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민지 언니의 동생은 학교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민지 언니가 어떻게 됐는지도 지연은 끝까지 듣지 못했다고 해요. 다만 기숙사 행정실에서는 그 사건 이후 입사 확인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학생증과 신분증을 다시 확인하고 출입카드도 본인 확인 후 재발급하게 됐고 방문자 출입도 더 엄격해졌다고 합니다. 그걸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지연은 같은 기숙사에 사는 다른 학생에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층 사인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건이 조금씩 옮겨지고 양측 컵 위치가 바뀌고 누군가가 마신 것처럼 생수의 양이 줄어드는 일. 그 방 학생들은 처음엔 서로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방문 앞에서 낯선 여자를 봤다고 해요. 학생처럼 보였지만 그 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가기를 기다리듯 복도 끝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 한 명이 문을 열자 자연스럽게 한 걸음 다가왔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지연은 바로 물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 검은 후드티 입고 있었어요? 상대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회색 후드티였어요. 그 말을 듣고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민지 언니였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숙사 측에서도 그런 신고는 없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날 이후로 한 가지 습관이 생겼다고 해요. 공동현관에서 카드를 찍고 들어갈 때 절대 바로 문을 잡아주지 않는 것. 뒤에 누군가 있다면 꼭 먼저 물었다고 합니다. 카드 있으세요? 그 질문을 들으면 대부분은 웃으면서 카드를 찍습니다. 가끔은 귀찮다는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마치 그 질문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듯이요. 졸업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지연은 기숙사나 원룸 공동현관을 지날 때마다 그 방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4개의 침대, 4개의 책상, 4명의 이름표, 그리고 출입 기록에는 없었지만 방 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던 한 사람. 그 언니는 그 방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그 방에 오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밤 또 다른 서랍을 열어보겠습니다.